새 정부 20.2조 더 푼다 국민 1인당 15만 50만 원 소비 쿠폰. 일부 그 나라가 돈을 나눠줬다고요? 2025년 6월 저는 뉴욕 맨해튼의 한 고층 빌딩에서 CNN 경제부 소속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가 급등, 식료품 공급망 마비, 그리고 집값 폭등 전 세계가 고물가와 긴축의 이중고에 휘청이는 중이었죠.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인플레이션 저널의 타이틀로 앵커를 진행하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소비지표 하락 같은 딱딱한 숫자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저였지만 그날 아침 이상한 기사 하나가 제 눈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국민 1인당 50만 원 쿠폰 전격 지급 이재명 대통령 민생은 국가가 책임진다 선언. 잠깐 뭐라고요? 물가 폭등 속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성 쿠폰을 준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재정적 실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무모하다고 봐야 하나?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CNN 내부 회의에서도 편집장은 처음엔 웃더군요. 루비, 한국 가서 공짜 점심이라도 얻어먹고 오라는 거야? 그 농담에 웃는 대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어쩌면 세계가 곧 마주하게 될 경제 실험의 프롤로그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쿠폰의 나라를 직접 보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맑았지만 도시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일부는 QR코드를 스캔하며 커피를 주문하거나 택시를 타고 있더군요. 이게 지역화폐 시스템인가요? 취재 첫날 가장 먼저 만난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디지털 정책팀에 근무하는 박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루비 기자님, 이게 지금 국민들이 쓰는 온국민 소비 쿠폰 앱입니다. 정부가 발급한 쿠폰은 지역상권, 예술문화, 가전교체, 채무조정 등 분야별로 분류돼 있고요.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디지털 형태로 수령합니다. 정부 예산이 몇 조 원이라고요? 총 30조 원입니다. 추경 편성 후 국회 통과까지 9일 걸렸습니다. 9일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면 예산안 조정 하나에 수개월이 걸릴 텐데 한국은 단 9일 만에 그것을 통과시켰다는 말이죠. 기술이 빠른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책 집행까지 빠른 나라는 드물죠. 그날 저녁 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인물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박지수 씨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코로나 시절 무너진 신용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그의 가게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 좁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불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가게 안에는 단골 손님 몇 명이 삼삼오오 앉아 있더군요. 그가 내게 처음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기자님, 이번 쿠폰 솔직히 저한테는 생명줄이었어요. 그는 국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3천만 원의 연체 채무 중 약 40%를 탕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원금은 월 10만 원씩 5년간 나눠 갚는 조건이었죠. 정부가 저 대신 빚을 갚아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 더 살아보라고 기회를 준 거죠. 그의 말에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빚이라는 건 경제기자에게는 언제나 개인 책임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국가라는 존재가 손을 내밀었기에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심은 여전히 밝고 분주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주고 있는 걸까? 이 정책은 단순한 선심성 복지인가? 아니면 경제적 복원의 실험인가?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겠다고요. 그의 말로 듣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이런 속도로 이런 방식으로 집행한 것인지. 며칠 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단, 기자님이 한국에 머무르며 충분히 현장을 본 뒤에요.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조건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한 사람의 선택으로 커다란 전환점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고스란히 스며들고 있었죠.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쿠폰 한 장의 가치가 삶을 바꾼다는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2부 한 장의 쿠폰, 5개의 삶. 제가 이 땅에 도착한 지 9일째 되던 날,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난 이는 이화여대 정치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성 씨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88만 원 세대의 조카뻘이라 소개했지요. 전 부모님이 모두 자영업자인데요. 두 분 다 코로나 때 거의 무너졌다가 지금은 지역화폐 덕을 좀 보고 있어요. 민성 씨는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거기에는 온국민 쿠폰 지갑이라는 앱과 그가 최근 사용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의점, 독립서점, 택시, 동네 카페 이 모든 곳에서 지역화폐가 통용되고 있어요. 현금보다 더 잘 써요, 요즘은. 그는 50만 원 중 70%를 지역화폐로 수령했고 남은 30%는 청년 주거지원 쿠폰으로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룸 보증금을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렸던 지난달, 이 쿠폰 덕분에 연체 없이 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 말이 유난히 깊게 와닿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존재감의 회복. 그건 저 같은 기자가 쉽게 포착하지 못하는 감정이었지요. 며칠 뒤,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전국 주요 지역별로 쿠폰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취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는 문화예술계 프리랜서로 일하는 신아람 씨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요? 일거리가 0이었죠. 집에서 그림만 그리다 보니 점점 손이 굳어갔어요. 아람 씨는 원래 무용 전공자였고 무대미술과 소규모 연극의 무대 디자인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녀가 받은 건 공연예술 소비 쿠폰이었습니다. 문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 정책으로 일반 국민에겐 공연 티켓 할인권이, 예술가에겐 작업비와 렌탈 공간 쿠폰이 발급됐습니다. 그거 받자마자 바로 스튜디오를 임대했어요. 3년 만에 다시 제 무대를 만들고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 처음에는 이게 정치쇼라고 생각했어요. 예술인들 표 좀 얻으려는 거겠지. 근데요, 아무도 기억 못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누군가에게 기억돼도 된다고 느낀 거예요. 그녀의 고백은 저를 또 한 번 멈춰 세웠습니다. 돈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이곳에 와서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부 관계자를 통해 채무조정 우선 대상자 명단을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놀랍게도 연체자뿐 아니라 20년 가까이 무직 상태였던 한 남성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석현, 58세. 2005년 부도로 폐업한 뒤 노숙 생활과 간병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며 살아온 인물이었죠. 그를 직접 만나게 된 건 강원도 원주시 외곽의 한 간병센터였습니다. 그는 무릎이 성치 않아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인터뷰 내내 표정이 무척 평온했습니다. 처음엔 공무원이 찾아왔을 때도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이름도 잊어버린 빚이었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먼저 찾아와서 당신의 삶 정리해드립니다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는 지금 국가가 제공한 지원금으로 재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시 노동시장에 연결하기 위해 치매 환자 돌봄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누굴 돕기엔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 보내자 뉴욕 본사에서는 제게 물었습니다. 루비, 너 한국에 감정이입한 거야? 이건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휴머니즘이잖아.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는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이 땅에서 제가 보고 듣고 만난 것은 더 이상 숫자와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쿠폰을 받았고 그 쿠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이자 재도전의 용기였습니다. 그 한 장의 쿠폰이 5개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삶도 그 한 장의 쿠폰에 의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부 정치란 사람을 위한 기술입니다. 청와대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근의 구 청와대 본관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정보다 15분 먼저 도착했지만 제 심장은 이미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전문 기자로서 수많은 글로벌 리더를 인터뷰해왔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유독 긴장됐습니다. 그가 가진 정치색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속도와 감성, 그 양극단의 정체 때문이었죠. 곧 대통령 이재명이 입장했습니다. 검은 양복 위에 파란 넥타이를 맨 그는 기자 회견장에서 보았던 모습보다 훨씬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정중했고 악수를 청하며 제 눈을 정확히 바라보더군요. 기자님, 먼 길 오셨습니다. 한국은 좀 어떠셨나요? 사람들이 참 단단하더군요. 그리고 조금 놀라웠습니다. 놀랐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이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처음에 이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압니다. 저는 질문지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왜 돈을 푸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집권 보름 만에요.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민이요, 기자님. 이 나라는 5년째 실질 임금이 감소 중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국민에게 남은 선택은 고통 분담뿐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분담하라고요? 죄송하지만 전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위기 속에서 국민을 지켜주는 우산이어야 한다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들어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이게 우리 내부 시뮬레이션입니다. 쿠폰으로 분산된 30조 원이 결국 중소상공인 매출로 돌아가고 그것이 다시 부가세로 환수됩니다. 단기 재정 적자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심리가 회복되는 속도는 숫자보다 빠르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심리 정책입니까?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위한 기술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 때 가장 가치가 있죠. 대화는 약 1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는 빠르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완벽한 전략이 아니라 단단한 의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대통령은 제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자님, 뉴욕으로 돌아가시거든 꼭 하나만 전해주세요. 무엇을요?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생존 중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저는 용산역 인근의 카페에 앉아 녹취 파일을 다시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치란 사람을 위한 기술. 그 말은 제 가슴에 묘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디트로이트에서 자랐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도시가 붕괴되는 걸 직접 목격했고 아버지는 GM 공장에서 해고당한 후 술을 가까이 했죠. 그때 국가라는 단어는 저희 가족에게 아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후 기자가 되었고 저는 정치와 경제는 차가운 질서라고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에서는 한 장의 쿠폰이 한 사람의 삶을 일으키고 한 대통령이 민생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그 논리를 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인물을 만났습니다. 서울 외곽 구로구. 한 아파트 지하의 코인 세탁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19세 청년 유성호 군이었습니다. 그는 고3 수험생이었고 낮에는 학교, 밤에는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화폐로 식비와 교통비를 충당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최근에는 고효율 가전 교체 지원 쿠폰을 통해 낡은 선풍기를 에어컨으로 교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선풍기 틀어놓고는 공부가 안 돼요.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거든요. 성호 군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 쿠폰 받고 이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나라가 저한테 희망의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CNN 본사에 보낸 이메일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실험 중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회복 중입니다. 그 회복의 방식이 바로 정치가 사람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자가 된 이유, 사람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이죠. 사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산다는 것. 2025년 8월 21일, 저는 다시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남짓 머문 서울은 제게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라 하나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조금 더 따뜻해진 상태로 말이죠. 보통 해외 취재를 다녀오면 CNN 본사에는 간단한 정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는 형식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편의 사연 제보문을 제출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야기의 제목이었습니다. 쿠폰의 나라에서 부재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산다는 것. 보고서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국가는 숫자와 차트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시민의 체온 속에서 존재한다.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이 제게 반복해서 한 말 중 가장 많은 단어는 살 수 있게 됐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생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었죠. 자영업자 박지수 씨는 그 후 분식집 메뉴를 늘리고 배달 앱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대학생 김민성 씨는 학자금 부담을 줄인 덕에 동아리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술가 신아람 씨는 마침내 소극장에서 자신의 1인 연극을 선보였고 무대를 보고 운 관객이 있었습니다. 간병 준비 중인 유석현 씨는 이미 실습을 시작했으며 어느 요양원에서 친절한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3 유성호 군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수시원서를 냈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환자들이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 저도 누군가에게 해보고 싶어서요. 제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되기 전 저는 늘 의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책은 의도가 있고 정치인의 말은 진심보단 계산일 거라 여겼지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계산 대신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의 확신이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채무자 어가 아니라 박지수 씨. 청년 B가 아니라 김민성 씨. 예술인 씨가 아니라 신아람 씨. 그는 국민을 번호가 아닌 사람으로 호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본 정치였습니다. 차가운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연결의 기술. 어느 날 밤 뉴욕의 제 아파트 창가에 앉아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넘겨봤습니다. 소박한 분식집, 무대 위에서 웃던 여인, 치매 환자의 손을 잡고 웃던 중년 남자, 에어컨 앞에서 문제집을 펼치던 소년.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대통령실 책상에 놓인 한 구절의 포스트잇이었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 구절 아래 누군가 작은 글씨로 덧붙였더군요. 존엄을 지켜주는 권리. 저는 그 문장을 노트북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제가 기록한 건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자기 국민의 이름을 되찾아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욕타임스 칼럼에도 실렸고 이후 유럽에서도 번역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쿠폰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믿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쿠폰이 아니라 기회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회는 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제보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국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소중한 이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